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 우리 요금에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네, 1분기에 지금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료의 발전 원가, 그러니까 발전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전이 이른바 고통을 좀 분담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다가 전력량 요금, 또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 이렇게 4가지 항목이 포함이 돼서 최종적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료비 조정 요금은 단기 가격 변동분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최근과 같이 단기간에 국제유가가 40% 가까이 올랐다. 일상적으로는 반영이 됩니다만 이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연료비 조정 단가는 연료비 조정 요금의 기준이 됩니다. 최근 석 달 동안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2022년 3분기 이후에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선을 꾸준히 유지해 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전력이 어느 정도 전력 요금이 급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상쇄했다, 끌어안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인이고, 2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11.2원 정도 되는데 운영 지침에 따라서 분기당 플러스 마이너스 5원 정도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을 초과한다고 해도 이거 조정 단가 마이너스 5원 정도로 유지한다, 이런 입장이니까 전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전의 부채가 워낙에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조금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전력의 부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사실은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 이런 주장도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한전의 총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205조 원에 달합니다. 한전의 전반적인 재무 부담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건 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회의론이 부각된 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정부가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서 자구 노력을 먼저 해라, 이렇게 이행을 통보를 한 상황인데,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해서도 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 단가가 인상됨으로써 관련해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오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요금 체계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보다 정확할 거고요. 산업용 요금을 그렇다고 인하할 수 있느냐, 지금 중동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안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낮 시간 요금은 최대 킬로와트 시당 16.9원까지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에는 16.9원, 봄, 가을에는 13.2원을 내려준다는 얘기니까 낮 시간에 대부분 많은 수요가 있을 때, 특히 혹석이나 혹한기에는 전기요금 인하폭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야간 요금은 대신에 인상을 하게 되는데 야간 요금은 기존에 많은 수요가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단가가 가장 저렴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최저가였던 야간 경부하 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1원씩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낮 시간에 주로 공장을 돌리는 쪽에서는 요금 인하의 혜택을 볼 테고 24시간 공장이 돌아가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곳들은 운영기업에서 부담이 좀 늘어난다, 이런 토로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한전은 연간 5천억 원 정도 손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인하해주는 인하폭, 낮에 공장 많이 돌리는 시간에 인하폭이 크기 때문인데 4분기부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전기요금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의 경제 이슈 본격적인 대담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 AI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를 합동으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AI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집중적으로 힘을 쏟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AI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 자체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요국의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 또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I 전환 메가 프로젝트들 각국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미국은 데이터 센터 구축 등에 수백조 원을 쓰겠다 이런 계획을 일찌감치 내놨습니다. 작년에 나온 이른바 스타게이트 계획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고요. 오라클부터 시작해서 오픈 AI 또 소프트뱅크까지 한 팀을 이뤄서 미국을 전 세계 인공지능의 본산지로 만들겠다. 명실상부한 이런 것들 확인받겠다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중국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앞으로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첨단 산업의 국가 창업 투자 기금까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도 지금 미국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의 실제 서비스 기능이 미국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좀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반도체에 10조 엔을 투자하겠다 이런 통큰 계획을 내놨습니다. 빠르게 쫓아갈 수 있도록 물량 공세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EU의 경우에도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이 부재한 상황인데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은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만약에 이렇다 할 서비스가 등장을 한다 하면 역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제조 분야의 이 중소 중견기업 인공지능 전환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기업은 미국산 AI를 들여오는 걸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AX 저변을 확대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대규모 상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각국이 AI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좀 빠른데요. 우리도 빨리 따라잡아야 할 텐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AI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또 시도가 됐잖아요. 지금까지의 추진 경과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금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관련 산업인데 어느 네. 한 분야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조성해 보겠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을 반영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육성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접목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선인 신분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하기도 했죠. 현장에서 굉장히 큰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이 정책과 경영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단기 구상입니다. 작년 8월에는 예타를 면제해서 앞으로 이 예비 타당성 조사 건너뛰더라도 인공지능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 심의를 거쳐서 예산 7,5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빅테크들이 쏟아붓고 있는 돈에 비하면 아직까지 예산이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우리 정부는 단계적으로 이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 구축 따라잡아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기획처 등 지금 11개 부처 간의 범부처 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곳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의미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처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총망라하고 사업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잘 쓰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를 전망하시는지요?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 일단 운용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네. 산업과 생활 분야로 나눠서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제품군들을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술 적용 제품과 서비스 개발, 이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1년 후에 신속 출시할 수 있는 목표 과제가 145가지입니다. 개발 전반적으로 보면 이걸 고도화할 수 있는 작업에 그 2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때 개발 목표 과제는 101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꽤 근시간 내에 꽤 쓸만한 서비스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을 100여 개 이상 확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246개 과제에 대해서는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총 7,540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이 출연이나 보조할 수 있는 것들도 6,140억 원, 전용 융자도 1,400억 원 확보를 합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산업 생태계를 육성을 하고 시장 전반에 좀 지원을 늘려갈 생각인데 마중물을 투자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민간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붙을 거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건데 사실 근래에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에서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경쟁과 견제와 별개로 참고할 것들은 또 빠르게 참고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지원과 관련한 세부 과제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분야별로 과제 예시를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제조업 분야 예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인공지능 상용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조업은 공장 자동화 등으로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생산 공정을 인공지능이 자율로 제어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사람 현장 반장이 필요 없는 그런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히 보시면 어쩔 수가 없다 거기에서도 제지 공장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화돼서 돌아가잖아요. 현장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전환기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일자리의 분화로 또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공정 자율 제어 이외에도 제조기업의 세대 간 연계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윗세대들이 쌓아놓은 노하우를 인공지능에 DB화해서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이걸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로봇이나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버스나 화물차 운송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장시간 고된 노동이 필요하고 운전자와 또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장기간의 굉장히 고된 노동입니다.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맞춤 생산에 최적화된 공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그 로봇팔이 자동차 조립하는 것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비아디 공장 등에서는 로봇이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이 하던 공정 대부분을 이미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에서는 아직 노사 간의 합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사안들인데 이런 것들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설비 제어 같은 것들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고 하면 오차율을 낮추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설비 스스로가 보정을 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AS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자율 공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 고숙련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대 간의 노하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암묵적으로 쌓여있는 노하우, 이른바 암묵지라고 합니다. 청년 세대가 처음 입사를 해서 당장은 알 수 없고 현장에서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은 선배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적인 그 키, 이런 것들을 일종의 DB화하고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가르쳐서 노하우를 통해 그 현장의 오차를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세대 간의 충분한 소통도 좀 필요할 테고요. 이게 오랜 시간 개인이 쌓아온 일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런 것들을 DB화하는데 현장에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 같습니다. 또 인공지능 비전과 관련해서도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 그러니까 인간을 그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작업에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보완 정책도 함께 필요할 것이고요. 농업, 축산업, 어업과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뭐 농산물 유통이라던가 축산물 가공이라던가 아니면 또 해양 쓰레기 수거 같은 이런 분야에 AI가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인데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작업은 우리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충분히 알고 있는 암묵지가 쌓여 있는데 반복적으로 굉장히 고된 노동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군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피지컬 AI가 들어간다면 인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대표적으로 무인 스마트 산지 유통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을 조절을 하고 이동하고 적재물을 쌓거나 내리고 이런 작업들에서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제어나 계측, 예측이 가능하고 또 로봇에 이걸 적용을 하면 실제로 현장 근로자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최근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근로자가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인권 침해에 비슷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일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듣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난제의 보조적인 지원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화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산지 유통센터를 제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실시간으로 어떤 것들이 그 지금 당장 수확이 필요하고 농사에 추가로 비료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 농산물 관제센터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축산물을 도축하고 가공하는 작업도 사실상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피지컬 AI나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하자. 그래서 이걸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과정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도축이나 가공, 선별까지도 공정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은 사람이 봐서 투뿔 등급 이런 것들 등급을 매기는 그 작업 자체를 인공지능이 보다 깔끔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또 해상 부문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구가 버려져 있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해양 오염의 원천이 된다. 이런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자율운항 스마트 수거 로봇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배가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해 준다고 하면 이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해양 부유 쓰레기도 자동 식별을 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탐지나 수거가 가능한 쪽까지 우리가 지금 비전으로서 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가 굉장히 큽니다. 예, 제조업 분야부터 농축, 어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AI 전환이 기대되는데요. 방금 전까지 살펴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산업적인 측면이었다면 보건,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생활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던데 어떤 지원 과제들이 있습니까? 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거동이 어려워질 때 현재는 대부분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예. 요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경제적인 여력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이 인력을 충분히 구하기 어렵다. 이것도 요사이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동이 쉽지 않은 환자를 사람이 하나하나 붙어서 케어하는 거 참 쉽지 않은 문제고 이 요양보호사 인력풀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케어 서비스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카메라 센서를 통해서 뭐 쓰레기 재질 같은 것들을 탐지한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이 가정에서 혹은 이 요양 보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늘어날 테고요. AI 기반으로 고령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피지컬 AI가 현장에 당장 들어가서 체위를 변경하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사람을 돌보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돼주는 챗봇만 충분히 제공이 돼도 인간의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거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
이런 분야에서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 영상 진단을 보고 그 전반적으로 진단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 상용화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의료기기나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해 있는 서비스고, 사실 최근 미국에서는 거동이 아예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그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피지컬 AI가 일종의 의료기기로서 기능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보편 서비스화되면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저희가 지원 과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나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공지능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나 개별 지역 단위의 지원 모두 가능합니다. 팀을 짜거나 하나의 기업 단독으로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단기간 내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 지원 취지로 지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이나 2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는 서비스 한 400가지, 정부가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 항목은 일정 수준의 기술 성숙을 갖추지 못한 제품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의 제품은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동일 제품이 있거나 동일 서비스로 여러 부처에서 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것, 이거 불가능하고요. 주관하는 기관이 중복 신청하는 것도 역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공지능 응용 제품 이 상용화 비용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계획인데, 모델 개발비나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실증 양산 비용이나 인증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그 특허를 획득하는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게 손에 잡히는 정말 당장 상용화해서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가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서비스에 한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허용 비목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항목을 부풀려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플로우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기업 자율적인 비용 처리를 허용할 계획이고요. 연구개발 관련해서 이 연구개발이 끝났다, 이런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필요한 기업, 이런 곳들은 심사 과정에서 좀 까다롭게 보겠다, 정부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정부가 AI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이번 상용화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속 지원 방안도 벌써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AI 전환하는 AX 스프린트 사업 성과를 확대한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 제품의 판로를 확보해서 홍보하는 것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런 기업, 이런 서비스들이 세상에 있다, 이걸 알려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까지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해외 전시회에 AX 스프린트 공동관을 구축을 해서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CES 같은 데 내보낼 수 있도록, 개별 단위 기업으로는 어려울 테니까 중소 스타트업 공동관 만들어서 내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국내외 수출 관련해서도 이 전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AX 스프린트 지원 과제 중에서 공공성이나 혁신성을 굉장히 면밀히 보겠다,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공성, 혁신성 제품 관련해서 이 공공부문에 전반적으로 그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일종의 보이지 않는 KS 마크를 찍어준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서 신청을 하면 AI 전용 트랙에 태워줍니다. 다른 것과 똑같이 규제를 하고 심사를 하면 이 제품 벌써 이 뒤처지는 제품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적기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걷어내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규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걷어내서 한국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들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